여기 지금 이 스스로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지금 인류 세계가 지금 파멸의 길을 가는, 공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미국의 책임이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뭐랬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는 지적인 체계로 혹은 경험으로 예측하기 어렵구나.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미리 그러니까 대비를 못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예측을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 기후변화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기후변화 재난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지금 그러니까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예측을 못했지요. 금융위기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재난 같은 경우에 80년대는 연평균 2.9회가 발생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기후변화 재난이요. 그리고 피해액이 한 번에 그러니까 178억 달러 피해를 발생시켰고 287명의 사망자를 나왔어요. 80년대는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후에는요. 30년 후에는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발생한 기후변화가 11.9회로 2.9에서 11.9회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 번 피해당 규모도 810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사망자도 522명으로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재난이 갈수록 그러니까 증가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40년 전부터 계속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못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존 충격하고 이런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차이는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뭡니까요? 규모가 굉장히 커. 충격의 범위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기후재난도 전 세계가 다, 이 영향을 받는 거고, 금융위기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유럽, 전례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연결돼 있고, 예?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산업문명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리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뭐냐면은 이거 잘만 하게 되면 자기들은 영향 안 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이 공급망 동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공급망 동맹을 만드는 거는 자기들은 피해를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안 볼 수 있게 지금 그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고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기다가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해법은 뭐였었습니까요?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돈 푸는 거였잖아요. 돈 푸는 거예요.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결국 해결은 뭘로 했습니까요? 연준에서 돈 찍어가지고 해결했잖아요.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연준에서 돈 찍어서 해결했잖아요. 연준에서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정부 채무는 증가했지만 돈 찍어가지고 해결한 거잖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머니라고 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금리로 그러니까는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걸 수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채무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은 굉장히 과도한 인플레가 생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하고 유로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힘, 그리고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도 좀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유로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찍어내도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달러의 힘으로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요. 자, 그 결과로요. 어떤가 봐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GDP 대비 6.1%였습니다. 연준이 찍어낸 돈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5.3%가 GDP 대비로요. 증가했다가 팬데믹 터지면서 38.2%까지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돈 찍어가지고 해결을 한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찍어낸 돈 중에서 실물 경제에 투입된 거는 26%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뭐냐면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회수하니까는 당연히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의 채무가 급증했죠. 금융위기 전에 우리가 이 미국의 정부 채무의 추세를 보게 되면요. 미국 사회의 명암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국의 정부 채무가 거의 100% 육박했었습니다. 예?
47년도에 94% 했었으니까요. 근데 쭉 떨어지잖아요. 81년도 전까지 36%까지. 왜 떨어진지 아세요? 왜 떨어졌겠습니까? GDP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고소득층들이, 엘리트들이 세금을 많이 낸 거야.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제가 뭘 했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부유층들한테, 그러면서 전쟁은 또 계속해서 이제 증가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쫙 증가하죠. 증가하죠. 거기다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또 새로운 충격이 가세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또 새로운 충격이 되면서 국가 채무가 120%까지 이렇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예? 120%까지 연방정부의 채무만 해도 이렇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유로존 금융위기 이전에 GDP 대비 한 15% 했었는데, 예? 금융위기 딱 겪으면서 32%까지 증가하고 2배로. 지금 팬데믹 겪으면서 70%까지 증가했단 말이에요. GDP 대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규모가요. 예? 거의 뭡니까요? 이지머니에 중독돼 가고 있는 거죠. 예? 단지 이렇게 찍어내도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중앙에 돈 찍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축통화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로존도 정부 채무가 급증했잖아요. 미국과 똑같잖아요.